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되는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서울 한강 인도교를 건너는 탱크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 선 한 남자, 당시 44세의 육군 소장이었던 그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 그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를 산업화 대열에 올려놓았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억압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근대화의 아버지라 부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독재자라 부릅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시골 소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합니다. 일막 가난했던 소년 시절,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정희. 아버지 박성빈은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 백남이는 7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박정희가 태어난 해는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죠. 그의 유년 시절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당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희의 집은 초가집이었고 식구들은 종종 보리밥에 풀뿌리를 섞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형들의 낡은 옷을 물려받아 입었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이었죠. 구미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박정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가난한 소년의 총명함을 알아봤습니다. 청년 박정희, 교사가 되다. 1932년 15세의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범학교는 당시 가난한 집안 자식들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이었거든요. 1937년 20세의 청년 박정희는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선생은 성실하고 엄격했으며 특히 체육과 음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청년들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과 현실적인 출세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박정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만주군관학교 입학, 운명의 선택. 1940년 박정희는 인생의 두 번째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한 것이죠. 이것은 훗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선택 중 하나가 됩니다. 당시 만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괴뢰국이었습니다. 만주군관학교는 일본이 만주를 통제하기 위해 세운 군사학교였죠. 박정희는 혈서를 쓰며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친일 행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당시 조선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세의 길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갔고 1944년 일본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막 해방 후의 혼란과 선택.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되었지만 박정희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주군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생 대한민국 국군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군대를 만들어야 했고 일본군 출신이라 해도 군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1946년 박정희는 조선경 비사관학교 2기로 입교했고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29세였습니다. 남로당 사건 죽음의 문턱에서 1948년 박정희의 인생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남조선 노동당, 즉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군 내부에도 좌익 세력이 침투해 있었고 박정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 박정희는 1946년경형의 권유로 남로당에 가입했다가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 이후 체포되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박정희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그를 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 대령이었습니다. 백선엽은 박정희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그가 군내 좌익 조직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주선했습니다. 1949년 박정희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다시 15년 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 가석방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박정희.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을까요? 625전쟁과 재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 처했고 박정희는 다시 군에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며 전쟁 중 뛰어난 정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빠르게 진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으로 계급이 올라갔고 1958년에는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군내에서 공부하는 장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포트실 포병학교에 유학을 다녀왔고 군사 전략과 경제 개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60년대 초 박정희는 소장으로 진급했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는 점점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419혁명과 516 쿠데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선 것이죠. 419혁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제2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지만 전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는 어려웠고 학생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정치권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 장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역사는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육군 제6군단 부군단장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장교 약 3,500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한강 인도교를 건너 서울로 진입했고 주요 정부 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했습니다. 새벽 5시 라디오에서 혁명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516 쿠데타였습니다. 아니, 당시 그들은 이것을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산막 권력 장악과 민정이양 약속. 쿠데타 초기 실제 주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이 혁명위원회 의장이었지만 실권은 박정희에게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처음에는 2년 내 민정이양을 약속했습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바로잡은 후 다시 민간에게 권력을 넘긴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권력이란 것은 한번 잡으면 내려놓기 어려운 법입니다. 제가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니 박정희는 점차 직접 대통령이 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963년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창당했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상대는 야당 후보 윤보선이었습니다. 선거는 치열했고 결과는 접전이었습니다. 박정희 156만 5,956표 46.6%, 윤보선 155만 8,956표 45.1%, 불과 1만 7,000표 차이였습니다.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지만 그의 스타일은 여전히 군인 출신 그대로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강의 기적 시작.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경제개발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의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했죠. 오늘날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내걸고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중화공업 육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경제보고서를 읽었고
장관들을 불러 경제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수출 목표를 직접 정했고 기업인들을 불러 독려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작은 숫자 하나까지 체크했고 계획이 지연되면 화를 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신과 독재 강화. 하지만 1970년대 초 박정희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고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었으며 임기 제한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가능한 구조였죠. 왜 박정희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근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사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고 종교인들은 독재를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유신체제에 맞섰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긴급조치가 발동되었고 반대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집회는 금지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1979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는 오일 쇼크로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적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정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차지철과 김재규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부마항쟁 진압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렸던 것입니다. 오후 7시 40분경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차지철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박정희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18년간의 집권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막 박정희가 남긴 것.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대한민국은 또다시 혼란기를 맞았습니다. 1212 쿠데타가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 근대화입니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에서 1644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5500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중화공업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의 기초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교육과 인재 양성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의무교육을 확대했고 대학을 늘렸으며 과학기술 인력을 집중 양성했습니다.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떠났습니다. 셋째, 새마을운동입니다.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으로 바뀌었고 마을 도로가 포장되었으며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남긴 그림자. 하지만 박정희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유신체제하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투옥되었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의문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었습니다. 인권유린입니다. 긴급조치, 중앙정보부의 사찰과 탄압, 삼청교육대 같은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구조입니다. 박정희 시대 만들어진 정경유착, 재벌 특혜 구조는 오늘날까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지역 갈등입니다. 영남 중심의 개발, 호남 차별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과 감정적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의 의미. 2024년 현재 박정희는 여전히 가장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경제 대통령,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독재자,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비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박정희를 평가할 때 우리는 양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독재자였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인물을 영웅이나 악당으로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박정희는 그 시대의 산물이었고 동시에 그 시대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도 소중합니다.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견제와 균형도 필수적입니다. 만약 박정희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이끌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는 가난한 시골 소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